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리콘 앤 웨이퍼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같이 하겠습니다. 실리콘과 웨이퍼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챕터에서는 실리콘에 대한 재료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구조적인 특성으로 크리스탈 구조와 폴리크리스탈 구조 또는 아모르퍼스 구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왜 실리콘을 크리스탈 구조로 갖게 되는지, 그리고 실리콘이 크리스탈 구조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실리콘 인곳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실리콘 인곳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나게 되면 실리콘을 가지고 저희가 슬라이싱을 하고 랩핑 폴리싱을 해서 어떻게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세미컨덕터급의 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앤 웨이퍼 프레퍼레이션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 실리콘 그 자체의 원 물질이 정제돼서 반도체급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또한 크리스탈 구조가, 실리콘이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크리스탈 구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모노크리스탈 또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의 형태로 만드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얘기하는 실리콘 크리스탈이 생길 수 있는 결함, 실리콘 크리스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결함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그 실리콘 그 웨이퍼를 만드는데 한 8가지 정도의 몇 가지 정도의 그 기본적인 어떤 공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하고 실리콘 인고부터 마지막 웨이퍼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공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7가지 그 웨이퍼를 납품하는 또는 웨이퍼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만족시켜야 될 7가지 정도의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주 키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즘 그 300mm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300mm 공정을 하기 위해서 맨 표면 위에 굉장히 고순도의 실리콘 구조를 갖게 되는 층을 요구를 하는데 그 층을 만드는 에피택시라고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흔히 또는 에피택시 또는 말이 길어서 또는 어려워서 에피라고 하는 그 공정이 있는데 그 에피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미컨덕터 그레이드 실리콘이다. 우리가 그냥 실리콘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미컨덕터에서 얘기하는 세미컨덕터 그레이드,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세미컨덕터 그레이드라는 것은 정말 결점이 거의 없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요. 재료적으로 아주 미세한 결점들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점들이 최소화된,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반도체 성능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실리콘 웨이퍼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 메탈러지컬 그레이드 실리콘이라고 해서 어떤 그 실리콘은 4가 원소, 그 주기율표에서 4가 원소에 해당되고 그것들이 불순물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실리콘을 처음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폴리실리콘 덩어리를 원재료를 가지고 솜사탕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히팅을 하고 실리카라고 돼 있는 SiO2 성분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탄소 성분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그 크루서블 안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즉 실리콘 SiC라고 하는 실리카라고 하는 성분하고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S라는 것은 솔리드, 즉 고체 상태를 의미하고요. 고체 상태의 실리콘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 SiC나 어떤 SiO2 성분을 가지고 고열을 가하게 되면 액체 상태, 리퀴드 상태의 실리콘이 만들어지고 또는 가스 상태의 실리콘 모노옥사이드, 즉 SiO가 만들어지고 CO, 카본 모노옥사이드, 즉 가스 상태의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즉
가스 상태의 그 상태의 어떤 물질들은 증발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리콘 상태의 어떤 액체 상태를 만들 수 있죠. 이 액체 상태의 실리콘을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순수한 실리콘이 아니고 불순물이 또한 일부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학약품을 넣어서, 즉 염산 HCl이라고 하는 그 염산을 넣어서 그 실리콘을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제하는 과정에 사실은 중간에 부산물들로 만들어지고 그 부산물들을 다시 또 화학약품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순수한 실리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화학식과 아래에 있는 화학식을 잘 결합해 보면 결국은 남는 것은 이 가스 상태로 증발하는 거 말고 순수한 고체 상태의 실리콘이 만들어지게 되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고체 상태의 실리콘 화합물들이 액체 상태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고체 상태의 순수한 화합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Pure Semiconductor Grade Silicon이라고 하는, 위에서 말하는 MSG, Metallurgical Grade Silicon이 아니라 Pure Semiconductor Grade Silicon이라고 하는 그 실리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리콘들은 어떤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저희가 눈으로 사실은 원자 구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그 계측기나 현미경 등을 통해서 원자 구조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눈으로 확인할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은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리스탈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구조의 물질이 아모포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크리스탈이라는 구조가 있고 모노크리스탈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크리스탈이 자라는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용됐던 어떤 지멘스라는 방법으로 실리콘을 만들 때는 이렇게 실리콘 라드라고 하는 실리콘 막대기에다가 이런 가스를 넣어주면서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이 자라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이 크리스탈 구조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좀 징그러운가요? 이제 좀 그림이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녹색의 커다란 공같이 보이는 어떤 화학 원자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동그란 모양으로 아주 잘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옆에 회색으로 동글동글하게 달려있는 것들도 아주 잘 정렬되어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원자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 원자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도록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크리스탈 구조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어떠세요? 잠시 들여다보시면 아까 그림에서 관찰됐던 것과는 다르게 원자 배열 구조가 일정하지 않죠. 이것을 바로 아모포스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탈 구조와 아모포스 구조는 원자 구조가 생긴 그 자체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물질적인 특성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구부러지거나 쉽게 이렇게 뒤틀어지거나 모양이 바뀌는 물질들은 대부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아모포스 구조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자, 다시 크리스탈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모양을 이렇게 휘면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뭔가 이렇게 잘 정렬되어 있는 것이 틀어지겠죠. 틀어지는데 재료의 특성상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딱 깨지겠죠. 그래서 물론 유리 같은 경우에도 아모포스 구조를 갖고 있고 다 깨집니다. 그러나 깨지는 유리의 파편은 일정한 크기를 갖거나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죠. 그런 것들은 아모포스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크리스탈 구조는 깨지더라도 일정한 방향으로, 즉 원자가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 방향으로, 또는 원자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이 방향으로 깨지거나 갈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그림을 조금 구조적으로 3차원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돌리는 큐브 있죠? 그 모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실리콘 원자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를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손으로 계산해내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앞서가신 선현들께서, 선배들께서 다 계산을 해놓으시고 검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고 따릅니다. 물론 이 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따 나오겠지만 10에 16승, 7승, 8승, 17승, 19승, 20승 이라는 것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조, 10조, 100조, 1000조, 1경, 100경, 1경, 10경, 100경, 1000경, 뭐 1해, 그 이상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계산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쪼개보면 하나의 어떤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격자라는 것은 육면체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원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의 개수에 따라서 그 재료의 특성이 바뀌고 또 원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하나를 단위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 안에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겠죠. 왜냐하면 그 한 구퉁이 안에 8분의 1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앞, 뒤, 전후, 좌우 다 빼면 8분의 1만 속해 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8은 즉 원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이나 요 원자 하나를 포함하는 모형이나 사실은 같은 모형인데 저희가 그냥 해석하기 쉽게 격자 구조상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격자 구조상 갖고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른 물질로 이제 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격자 구조 안에 또 하나의 어떤 격자 구조는 아니지만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정육면체의 격자 구조 안에 6개의 면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한 면에 반씩 겹쳐 있으니까 총 회색 원자 수는 3개가 들어가 있고 이 보라색으로 나타내는 이 외곽에 있는 원자들은 총 8개지만 8분의 1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이 격자 구조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FC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ace Center Cubic Diamond Structure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듯이 어떻습니까? 아까 외곽에 8개가 있었던 그런 것들은 확 구부리면 구부러질 수 있을 것 같죠.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빡 가하면 확 이렇게 휘어지거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외곽에 6개가 같이 더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겠죠.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반면에 그 안에 또 이렇게 4개가 각각의 중간에 그 빈 자리를 이렇게 메우고 있다면 이 구조 자체상 튼튼하게 생각이 돼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반도체 재료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런 구조상에서 폴리크리스탈과 모노크리스탈 또는 아몰포스가 어떻게 다르느냐. 아몰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정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아주 단단한 물질이라도 깨졌을 때 그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형태로 깨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폴리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몰포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크리스탈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체가 다 크리스탈 구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를 여러 개의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폴리크리스탈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노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는 하나죠. 그래서 크리스탈 구조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물론 반드시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법은 없지만, 이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모노크리스탈이라는 것은 크리스탈린 구조하고 다르게 전반적으로 그 원자 배열의 구조가 동일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가 돼 있다. 자, 흔히 아몰포스라고 하는 구조는 보통 LCD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실리콘이라고 하더라도
실리콘도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몰포스 실리콘도 있고 폴리 실리콘도 있고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도 있습니다. 아몰포스 실리콘은 TFT LCD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TFT LCD 약자를 혹시 모르시나요?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line Displ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재료가 LCD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그냥 LCD 했지만 그 LCD라는 것은 재료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리퀴드, 액체 상태의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 그 액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액정을 LC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리퀴드 크리스탈. 걔네들을 가지고 LC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바로 LCD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Thin Film Transistor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창기 처음에 이제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트랜지스터들이 아주 얇은 방막의 형태로 트랜지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가 빛이 나오게 하든지 안 나오게 하든지를 조절하는 그 우동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라고 하는 TFT LCD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하이마트에 가셔서 TFT LCD 이렇게 보시면 써 있습니다. 그 TV에 보면 한 구퉁이에 TFT LCD라고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아마 여자친구한테 깜짝 놀라는 그 선물을 주실 수, 예,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그런 LCD라고 하는 것들이 아몰포스 구조를 갖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폴리크리스탈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는 있지만 완벽한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가상적으로 실리콘을 만든다면 대부분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모노크리스탈린 실리콘을 만들려면 저희가 아주 고열의 온도를 가해서 다 원자배열이 깨지게끔 녹아지게끔 한 다음에 다시 재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웨이퍼 자체라는 것은 싱글 크리스탈린 실리콘을 기반으로 저희가 웨이퍼를 만듭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많이 설명드려도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차원 공간상으로 X, Y, G라는 좌표를 하나 그려보시고 얘네들이 서로 자라는 생장을 하는 축이 어느 축에 있느냐. 1축으로 성장을 하면 저희가 표시하기를 1, 0, 0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Y축으로 만약에 성장을 했다면, 이 공간상에서 이쪽으로 성장을 했다면 이 지점을 0, 1, 0이라는 점으로 표현하고요. G축으로 성장을 했다면 0, 0, 1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실리콘 웨이퍼를 이렇게 보이는 로트 넘버나 어떤 번호를 보면 이 웨이퍼의 종류가 100 웨이퍼냐, 또는 뭐 010 웨이퍼냐, 뭐 001 웨이퍼냐, 또는 뭐 111 웨이퍼냐라는 하는 것들은 111이라는 것은 X도 1, Y도 1, G도 1. 그래서 요 점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요 방향으로 자라났다고 하는 건데, 사실 웨이퍼를 직접 보고 매치시키지 않는 이상 매칭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략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100은 이 방향이다 라고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라났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00 웨이퍼라는 것은 이 면을 중심으로 성장이 됐다. 110 웨이퍼는 요 면을 중심으로 성장이 됐다. 111 웨이퍼는 요 대각선 방향으로 성장이 됐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을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후에 또 나오겠지만 모노크리스탈린 실리콘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 인곳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인곳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CG 메소드라고 하는 초크랄스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크랄스키는 그 사람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고, 초크랄스키 방법이고 또는 CG 메소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플로전 방법과 있고 어떤 지멘스 방법이 있거나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웨이퍼를 인곳을 크게 만드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크랄스키 방법을 가지고 만들 때 보통 풀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풀링이라는 것은 어떻죠? 잡아 끌어당기라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에 보면 써 있는 것이 푸시 앤 풀이라고 돼 있죠. 푸시라는 것은 뭐죠?
밖으로 밀어라. 출입문을 밖으로 밀어라고 풀은 당기시오라는 의미죠. 그래서 풀이라는 의미가 위로 당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풀링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풀링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웨이퍼, 원하는 크기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로테이팅을 합니다. 솜사탕 기억나시죠? 이 크루서블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이 전기로 속에 전기로를 보통 만들어 있는데요. 전기로 속에 아주 높은 그 온도를 가하게 되면 대략 1400도 정도 온도를 가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들이 다 녹습니다. 녹아서 원래 주어졌던 이 크리스탈 실리콘의 시드, 즉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그 씨앗을 중심으로 자라는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뭐 그림에서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방향이 생기게 되고요. 이 방향에 따라 이 오리엔테이션의 이 정해집니다. 결국은 얘네들을 로테이팅 시키면서 위로 잡아 끌면 아래 위로 이렇게 기다란 대포알 같은 형태가 나오고요. 로테이팅 시키는 속도 또는 풀링 시키는 속도에 따라서 웨이퍼의 면적이 결정되죠. 그래서 1960년대, 65년도에 뭐 썼던 그런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풀링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만드는 200mm나 300mm 웨이퍼 같은 경우에 풀링을 해야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큰 거를 뭐 증착을 사용해서 만든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초크랄스키 방법으로 풀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곳 풀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풀링을 하게 돼서 나오는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KX 코퍼레이션에서 300mm 실리콘 인곳이라고 하는데 300mm라고 그러면 30cm니까 길이가 30cm가 아니라 이 지름이 30cm입니다. 즉 지름이 30cm인 이만한 실리콘 덩어리가 높이는 대략 한 2m 정도가량 됩니다. 즉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30cm 정도 되는 어떤 실리콘 덩어리,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모양이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포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대포알처럼 표현하는 이유가 대포알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풀링하는 장비를 보면 이런 장비를 사용합니다. 즉 사람의 키가 이 정도 되는데 뭐 동양 사람은 아니니까 서양 사람이니까 키가 뭐 170 이상은 되겠죠. 글쎄요, 루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루저가 이게 유행했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저는 루저죠. 자, 여기에 180 정도 된다 그러면 대략 한 2m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장비의 높이가 대략 6m, 7m, 한 7.5m, 8m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안에 있는 기구들은 로테이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터가 달려 있고요. 얘가 빙글빙글 돕니다.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로고요. 크루서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있어서 1400도의 온도를 가열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1400도에서 가열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끌어올린 다음에 요 끝까지 찼을 때, 높이가 딱 찼을 때 이제 풀링을 그만하게 되고 이 장비를 열어서 이제 뭐 열기 전에 뉘우죠. 이렇게 뉘어서 그 실리콘 인곳을 꺼내게 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실리콘 인곳이라는 그런 어떤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리콘을 처음에 이제 인곳을 만들면 실리콘을 다 만들었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것은 원래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리콘은 부도체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태까지 반도체, 그러면 실리콘, 반도체, 그럼 전기를 어떨 땐 통하고 어떨 땐 안 통하고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실리콘이 전기를 안 통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리콘은 원래 전기를 통하지 않는데 저희가 전기를 통할 수 있게끔 어떤 입자들을 넣어줍니다. 어떤 물질들을 넣어주죠. 그래서 그 물질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즉 도체의 성격을 띠게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무슨 물질이다? 부도체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이다. 그런데 뭔가를 넣어줌으로써 얘네들이 전기를 통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도펀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도핑, 책에는 보통 한글책으로 나와 있는, 한국어로 나와 있는 책에는 불순물이라고 저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테미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컨테미넌트, 원하지 않는 불순물이 아니고 이번에는 원하는 불순물이죠. 어떤 의미에서 불순물? 실리콘에 실리콘이 아닌, 아주 순수하게 실리콘을 만들어 놓고 실리콘이 아닌 다른 물질을 넣어줬기 때문에 불순물이란 용어가 나온 거고요.
원하지 않은 불순물이 아니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타입 반도체다, N타입 반도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P타입의 어떤 물질을 넣어줬다, N타입의 어떤 물질을 넣어줬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때 P타입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부족해서, 다른 말로 전공이라고 표현되는 홀이라는 것이 많아서 언제든지 전자를 자꾸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그런 성질의 물질이고요. N타입 물질은 전자가 많아서 언제든지 전자를 줄 준비가 돼 있는 물질이에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 방에 같은 수의 남자와 같은 수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다면 전기적으로 어떨까요? 중성이죠. 그렇죠? 같은 수의 남학생과, 물론 이제 가끔 폭탄도 있고 그러면 중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같은 수의 남학생과 같은 수의 여학생이 있다면 남자를 플러스로 하든 뭐 마이너스로 하든 뭐 여자를 플러스로 하든 마이너스로 하든 같은 그 전기적으로 보면 서로 중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성을 띠고 있는 교실 안에 그 A급 그 남학생 10명이 다시 쫙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적인 밸런스는 깨지가 되겠죠. 즉, 남자를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게 되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여학생들이 10명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가 있다가 여학생들이 10명이 들어오게 되면, 자, 여학생들을 플러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가 그 방은 플러스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죠. 자, 실리콘 자체가 어떤 물질이냐면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인데, 이 안에 P라는 물질을 넣어주면, P타입의 어떤 P 성격을 갖고 있는 물질을 넣어주면 얘네들이 P라는 전도성을 갖게 되는 물질이 되고요. N이라는 성격을 넣어주면 N이라는 마이너스라는 성격을 갖게 되죠. P는 포지티브, 즉 플러스라는 의미의 P가 되고요. N은 마이너스라는 그 네거티브라는 의미의 N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지는 뒤에 다 나오지만 그 물질을 적게 넣어주냐 많이 넣어주냐에 따라서 전도성이 달라집니다. 즉 그런 불순물의 개수가 10의 14승 정도, 10의 14승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정도, 10조 개 정도 집어넣어주면 부피 단위가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즉 1세제곱센티미터만한 요만한 요 주사위만한 그 어떤 실리콘 고기 안에 10의 14승, 아까 1조인가요? 10조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조, 10조, 100조, 1000조? 잘못됐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조, 10조, 100조, 1000조. 너무 많이 갔나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조, 10조, 100조, 1000조, 1경, 10경, 10경인가요? 뭐, 셀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숫자의 불순물 원자들을 넣어주면 아주 약한 마이너스나 약한 플러스를 띈답니다. 그에 비해서 10의 19승 정도 넣어주면 강한 플러스나 강한 마이너스의 성격을 띈대요. 자, 여러분 개수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세요? 뭐 내가 뭐 1원짜리가 100개 있다 그러면 뭐예요? 100원이죠. 100만 개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개 있다 그러면 1000만 개인데 그 개수라는 것이 반도체에서 의미하는 어떤 도펀트들의 개수가 의미가 이제 사실 없는 숫자가 돼버렸죠. 숫자상으로 10의 14승이다, 10의 16승이다, 10의 19승이다를 사실 개수로 셀 수는 없고요.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잘 흐르는 성질을 갖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표현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플로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제가 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퍼 사이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풀링을 할 때 뭐 3인치냐, 4인치냐, 5인치냐, 6인치냐 또는 뭐 12인치냐에 따라서 로테이팅을 하는 속도보다도 풀링을 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결정이 되겠죠. 천천히 끌어올리면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아주 천천히 끌어올리면 점점 더 큰 사이즈가 나오는 것이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빨리 끌어올리면 얘네들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웨이퍼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끔 웨이퍼 실리콘 인곳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조금 봐야 될 그 상황이 있는데요. 150mm라고 하는 그 웨이퍼 사이즈를 보는 것과 300mm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절반의 사이즈지만, 즉 지름의 사이즈지만 두께도 사실 달라집니다. 두께는 150mm는 한 670 마이크론 정도, 즉 0.67mm 정도. 그 다음에 300mm는 대략 775 마이크론 정도, 즉 0.77mm 정도 됩니다. 두께는 왜 이렇게 웨이퍼 사이즈가 커질수록 두께는 왜 커져야 될까요? 그쵸?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게 휘잖아요. 그래서 휘지 말라고 좀 두껍게 만들면 안 휘잖아요. 그럼 아주 두껍게 만들면 어떨까요? 아깝잖아요. 이만한 정도의 두께 실리콘 웨이퍼 만들면 안 깨지고 튼튼하고 좋은데 아깝잖아요. 이걸로 10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가격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176 제곱 센티미터 정도의 면적이었는데 지름이 2배가 되니까 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파이 R 제곱이니까. R 제곱. 면적이 2배가 되니까 4배가 되죠. 아, 뭔가 좀 오세요? 아직 안 오세요? 무게는 어떨까요? 그 28g 정도, 그램 정도 됐는데 300mm 되니까 127g이 됐대요. 뭐 당연하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두께가 커지니까 무게는 더 무거워지죠. 25장의 웨이퍼를 한 통, 한 커셋 또는 한 푸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25장의 웨이퍼의 무게가 1.5파운드 정도 된대요. 좀 파운드가 7파운드 정도 된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는 건 많이 생산하려고 많이 커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해서 얇은 두께로 했더니 금방 깨지더래요. 그래서 웨이퍼 두께를 좀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두껍게 만들고 당연히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니까 저희가 받은 혜택은 이거였어요. 면적이 2배, 그러니까 반지름의 R제곱이니까 반지름도 2배가 늘어났으니까 면적은 4배가 됐겠죠. R제곱이니까. 4배가 돼서 더 많은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으로 됐는데 무거워졌어요. 즉, 한 장씩 덜렁덜렁 들고 다닐 땐 무게가 안 느껴지지만 한 통을 들고 다닐 때도 무게가 안 느껴지지만 사람이 작업자들이 25장을 들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127g짜리 웨이퍼가 담겨 있는, 즉 7파운드 정도 되면 한 3kg 정도 좀 넘어갑니다. 3kg, 4kg 되는 물건을 거기 케이스까지 한 4점 몇 킬로 되는데 그걸 8시간 동안 여기저기 작업자들이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든 노동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팹이 변했습니다. 즉 150mm 팹하고 또는 200mm 팹하고 300mm 팹은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즉 여기에서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장비가 웨이퍼를 이동할 수 있게끔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라는 것을,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요.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것도 하나의 주목할 점이라는 거.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200mm 웨이퍼가 요만하다면 300mm 웨이퍼는 이만합니다. 한번 재보셔도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크기로 그렸으니까. 같은 크기의 다이, 즉, 인텔에서 CPU를 만들었다. 88개의 다이를 만들 수 있었던 반면에 300mm에서는 232개를 만들 수 있다. 얘를 만드는 시간이나 동일하다. 자, 동일하다고 안 믿어지세요? 요만한 만두피에 만두를 찌는 거나 이만한 만두피에 만두를 찌는 거나 만두 찌는 시간은 어때요? 별 차이 안 나죠. 이만한 만두에 들어가는 속재료나 이만한 만두에 들어가는 속재료나 물론 재료 차이는 나죠. 재료비 원가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만한 만두에서 만든 만두와 이만한 만두에서 만든 만두의 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죠. 즉, 한 개에 100불짜리면 8,800불 짜리 웨이퍼인데 한 개에 100불짜리 그 다이라면 23,000불 23,000불이면 1,200원 환율 떼고 1,000원씩 너그럽게 880만 원 밖에 안 해요. 이건 얼마죠? 2,300만 원이에요. 자, 이거 한 장 떨어뜨리면 얼마? 880만 원 밖에 안 해요.
이거 한 장 떨어뜨리면요. 2,300만 원이에요. 요거 25장 떨어뜨리면 좀 미안하죠. 요거 25장 떨어뜨리면 퇴사해야죠. 2,300만 원짜리 곱하기 25장 하면 저 강남에 무슨 유명한 그 엄청난 아파트가 비싸다고요? 요거 한 통이면 그거 한 채 사요. 느낌이 어떠세요? 반도체라는 것이, 웨이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배경에 있다. 자, 300mm 웨이퍼 생산이 요즘 주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대부분 다 300mm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mm도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뭐 오늘 기점으로 그 말씀드리면 꽤나 슬로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00mm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300mm에서 저희가 몇 가지 관점을 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웨이퍼 사이즈가 300mm다. 그랬을 때 두께에 대한 여유 마진이 0.2 마이크로밖에 안 된다. 즉 두께가 300mm로 딱, 그러니까 두께가 아니죠. 요거는 저 폭이죠. 300mm라면 30cm라면 허용되는 건 0.2mm밖에 오차가 허용이 안 된다. 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은 정도가 굉장히 똑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장비를 사용해서 가기 때문에 그 아주 정밀한 장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요 정도밖에는 허락을 안 해준다. 두께 775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두께도 25 마이크론 밖에는 허용이 안 된다. 오차가. 자, 25 마이크론이라는 숫자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생소할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그 계측하는 한번 시스템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저는 눈을 뜨고 있을게요. 제 강사가 눈을 감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저는 눈을 뜨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은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감으세요. 괜찮아요. 별 아무 일 안 생겨요. 감으세요. 네, 자, 다 감으셨죠? 감으신 다음에 한 1m 정도 되는 높이를 한번 이렇게 길이를, 이 정도면 한 1m쯤 된다. 이렇게 한번 팔로 이렇게 한번 펴보시죠. 자, 이제 눈 한번 떠보시고요. 다시 이제 눈 감으셔도 돼요. 보셨죠? 제가 팔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1m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거를 1000개로 막 쪼개세요. 열심히 하나, 둘, 셋, 넷 쪼개서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탁 잡으세요. 갑자기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게 안 쪼개지세요? 1000개로 쪼개면 1mm잖아요. 두께가. 1000개로 쪼갠 게 1mm예요. 1m를 1000개 쪼갠 거 중에 하나가 1mm예요. 자, 1mm를 또 1000개를 쪼개세요. 쪼개세요. 막 쪼개세요. 막 쪼개세요. 1000개 쪼갠 거 중에 하나 잡으세요. 그거 하나 잡으면 그게 얼마예요? 1마이크로예요. 자, 1마이크로는 잡으셨어요? 잡으신 걸 가지고 또 1000개를 쪼개보세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1나노예요. 계산이 안 되시죠? 잡히지가 않죠. 25마이크로. 25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머리 두께가, 지름이 50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좀 두꺼우신 분들은 75마이크로에서 80마이크로까지 나오는데, 자, 웨이퍼의 두께가 어디까지 허용되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의 지름의 반을 이렇게 세로로 자른 그 크기의 반 정도의 크기밖에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웨이퍼 자체도 정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웨이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프라이머리 플랫이라고 쭉 깎아버리는 거 사용 안 합니다. 요즘은 그 공간도 아까워서 그 너치라고 하는 이렇게 구멍을 조금 이렇게 살짝 파놓습니다. 그런 너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 펄리싱을 하든지 서피스는 아주 반짝반짝하게 펄리시를 하는 그런 웨이퍼들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요즘 반도체 웨이퍼 그 준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디펙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디펙은 아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펙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디펙을 설명드리면 포인트 디펙이라는 것이 있고 디슬로케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그로스 디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원자 배열 자체가 하나가 점이 빠져 있어요. 한 점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다른 원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채울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전기적인 성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얘기로 판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율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율적인 차원은 이렇게 어떤 디펙이 있었다. 물질의 웨이퍼 상태에 디펙이 있었다고 하면 요 칸에 있는 웨이퍼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에서 이런 정도의 웨이퍼를 갖고 있었다. 하나에 100불이니까 대략 웨이퍼 자체 때문에 대략 어림잡아서 글쎄요,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벌써 받았네요. 한 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웨이퍼 자체가 얼마만큼 그 순도가 좋아야 된다. 포인 디펙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점 하나가 빠져나가서 요 점이 다른 점이 들어와서 생긴다면 요 부분에 전기적인 영향이 달라지겠다. 물론 이게 10에 14승, 16승, 19승 이렇게 많이 되니까 하나쯤 나가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나갔을까요? 이런 애가 하나 있다면 어딘가는 다른 애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즉 그만큼 웨이퍼 품질이 안 좋은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또는 얘가 옮겨서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웨이퍼 상태가 디펙이 있는 웨이퍼다. 디펙이 많은 웨이퍼는 많은 웨이퍼일수록 품질이 낮고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테스트를 하는 용도, 좀 장비를 검증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걸 만드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노력을 기하고 같은 노력을 가했을 때 디펙이 없는 웨이퍼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스텝이 될 수 있죠. 자, 디슬로케이션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원자 배열이 있는데 원자 배열 층 간에 이런 원자 구조가 어긋나 있는 상태.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쪽에 힘을 받으면 이것이 뚝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냥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디슬로케이션이 생기면 이 부분에 재료가 물질이 받는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제품의 반도체 칩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다음에 그로스 디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어떤 9가지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탈 그로스를 하고 모양을 깎아낸 다음에 웨이퍼를 아주 얇게 슬라이싱, 점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주 얇게 점인 다음에 랩핑하고 폴리싱해서 하고 엣지를 그라인딩을 하죠. 즉 웨이퍼를 쓸 수 있게끔 만들고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에칭이라는 것을 하고 폴리싱을 하게 됩니다. 폴리싱은 잘 갈아내는 거. 그다음에 에칭은 표면을 깎아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클리닝을 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잘 되면 이제 패키징, 즉 여기서 말하는 패키징은 전자 패키징이 아니라 봉지에 잘 담아서 먼지가 안 들어가게 또는 산소가 주입되지 않게, 산소가 주입되면 나중에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산소가 주입되지 않게끔 잘 진공 포장을 해서 반도체 소자 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웨이퍼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인곳을 가지고 만들어서 양 단면을 절단을 하고요. 여기 지금은 프라이머리 플랫을 이렇게 그라인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mm에서는 요 잘라내는 공간이 아까워서 여기다 칩을 더 만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 한 줄로 구멍을 쭉 이렇게 냅니다. 즉 스크라이빙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쭉 내면 훨씬 더 면적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시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100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N타입, P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이 100이고요. 111은 이렇게만 잘라져 있고, N타입의 111은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프라이머리 플랫이라고 하는 그 용도가 어느 방향으로 자랐냐를 나타내는 거지만 그 프라이머리 플랫이라는 것을 보고 어떤 종류의 웨이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또는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300mm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 웨이퍼 상에서 그 번호를 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즉 숫자가 많이 있어요. 그 숫자가 어느 업체에서 업체에서 만들었고 도핑 타입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레이드는 어떤 그레이드고 그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에 생성이 됐고 이렇게 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번호를 가지고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너치가 형태가 돼 있고 일렬 번호를 가지고 그 웨이퍼의 형태나 어떤 종류를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웨이퍼 가격을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물론 대량 구매하는 그거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룰을 적용하기는 그렇지만 대량 낱장으로 구매를 한다는 조건 하에, 전제 하에 그 웨이퍼 가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만한 4인치 웨이퍼가 대략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한 20불 정도, 15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만 원 정도 대략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 원 정도 하는 웨이퍼고요. 요 한 통이면 25장이니까 50만 원이에요. 근데 얘네들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면 가격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300mm 웨이퍼에 프라임급 웨이퍼를 가지고 오면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한 장에. 그러면 한 장에 16만 원, 20만 원짜리가 25장이 있게 되면 금방 몇백만 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급의 웨이퍼가 가공돼서 만들어지고 나서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실리콘이 굉장히 저렴한 물질이긴 합니다. 갈륨 알세나이드나 다른 기타 등등의 반도체 재료에 비해서는 실리콘이 수십 분의 1, 수백 분의 1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리콘을 웨이퍼로 사용하는데, 그 실리콘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저렴한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물질을 가지고 다이싱소를 이제 웨이퍼를 슬라이싱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될 필요는 없고, 요 안에 보면 이 강철로 돼 있는 이 커터가 있습니다. 줄로 해서 이렇게 줄톱으로 쭉 잘라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엣지 그라인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엣지가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물론 여기가 윗면이고 여기가 아랫면이죠.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공정 중에 스핀 코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려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물질을 쌓는 공정이 있는데, 스핀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얹어지는 물질이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다 튕겨나가도 맨 끝에 걸려있는 애들은 매달려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스핀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 장력에 의해서 다시 자기들이 이렇게 끝으로 기어 올라오게 되죠. 포토리지스트를 보통 스핀 코팅을 많이 하는데, 포토리지스트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리고 매니큐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매니큐어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여자분이 있으시다면, 또는 매니큐어 바르시는 걸 보신 분이 있다면, 매니큐어를 이렇게 잘 바르면 항상 끝에는 좀 더 많이 쌓이게 되죠. 손톱 끝에는 이렇게 쌓이게 돼서 요걸 다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매니큐어 바르실 때. 그거 잘 어떻게 하면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잘 떨어질게끔 하는 것이 잘 털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엣지를 이렇게 그라인딩을 해놓으면 바깥으로 잘 떨어질 수 있게끔, 또한 장비에 삽입도 잘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웨이퍼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웨이퍼 그라인딩을 하고 표면에 있는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불순물들을 없애고 하는 과정이 이제 엣치를 통해서 웨이퍼 데미지를 없앨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폴리싱을 하게 됩니다. 아주 반짝반짝하게 갈아내는데, 갈아내는 이유가 반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웨이퍼 폴리싱을 하고 랩핑을 하고 맨 마지막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들을 설명드리면, 피지컬 디멘션, 즉 사이즈가 제대로 나왔느냐, 두께가 정확하느냐, 무게가 일정하느냐, 그다음에 플랫니스, 이게 평평한 정도가 얼마만큼 평평하느냐. 평평한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평한 거보다 100배 정도 이상 평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완전 평편하게. 마이크로 러프니스,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굴곡이 있느냐. 왜냐하면 뒤에 공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산소의 함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저희가 여태까지 순수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었는데, 실리콘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SiO2, 유리막을 만들어냅니다. 유리막은 전기를 통하지 않고요. 실리콘은 도핑이 돼 있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실리콘은 전기를 통합니다. 전기를 통하는 막 위에 유리막으로 덮여 있다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의 함량이 중요하고, 디펙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어떤 파티클이 있느냐, 즉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다른 요소의 어떤 것들이 있느냐 등을 잘 측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제품이 만족됐을 때 바로 소자업체에
그 반도체 웨이퍼를 공급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반도체 웨이퍼는 이제 웨이퍼 가공 공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저 세 번째 강의인 그 웨이퍼 실리콘 앤 웨이퍼 프레퍼레이션이라는 챕터를 마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반도체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양질의 좋은 웨이퍼가 공급돼야 그 다음에 있는 노력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의 전 단계이긴 하지만 웨이퍼를 가공하기 전 단계에 웨이퍼를 준비하는 단계도 무결점의 어떤 좋은 웨이퍼가 공급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